지난주에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4%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터키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 때문에 달러가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죠. 제가 똑같은 연준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다르다, 품격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연준 의원 중에서는 세 분만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윌리엄 더들리라는 분이 지금 이제 그만두셨죠. 윌리엄 더들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난주에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연준에게 금리 그 목표 금리를 연방 기금 금리를 버려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연준이 하는 일이 뭔데 금리를 조절하고 통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인데 그네들한테 금리를 버려라. 이건 마치 손흥민 씨한테 축구를 버려라라는 것보다도 더 개그스럽습니다.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가 돼 버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 기금 금리는 이제 쓸데 없어진 것은 물론이고 이게 나중에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금금리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추는 것이 나중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IOER입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더들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초과 지중금리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촌철살인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드릴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죠. 일단 기준금리 FFR이라고 그러죠. 연방기금금리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일종의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각 개인별 신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국가도 신용도가 다 다르고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중소기업 신용도가 다르고 대기업 신용도가 다르고 또 제 신용도가 다르고 옆에 있는 앵커님 신용도가 다르고요. 근데 신용도가 다른데 기준금리는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A그룹이 있어요. A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담보 능력도 출중하고 절대로 망할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리스크를 감내하는 대신에 내가 그 받아야 될 금리, 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0.1%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B 기업은 담보물도 없고 또 사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4%라고 한번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자기 명찰처럼 개개인, 국가,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만 가지고 FFR이라고 하는 기준금리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2%라고 제시를 했으면 A그룹은요. 만약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2% 기준금리에 플러스 자신의 리스크 프리미엄 0.1%를 더해서 2.1%로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4%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2% 기준금리에 4를 더하면 6%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공평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연준에서는요. 지금까지 경기를 조절을 해왔습니다. 조절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경기가 조금 이제 좀 안 좋다. 아니 경기가 지금 너무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뭐 물가가 막 오르고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4%짜리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4% 기준금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8%가 되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더 투자해가지고는 승산이 없을 것 같아. 내 영업이익률은 예를 들어서 7%밖에 안 되는데 이 금리 이상에서는 내가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임계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줌으로써 과열되고 있는 경기를 냉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못하게 만들고 냉각시킬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기준이 되는 금리를 계속 낮춰줌으로써 기업들한테 투자를 유인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목표 금리라고 하는 것은 FFR, 연방 기금 금리라고 하는 것은 늘 경기를 조절하는 조정을 자의 역할을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윌리엄 더들리가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IOER로 바꿔야 된다. IOER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Interest on Excess Reserve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초과 지준에 불이되는 금리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양적 완화 이전의 시대에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마 금융을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제 이후에나 생긴 신개념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지준율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죠. 은행이 10억의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억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안 되죠. 이거 돈을 빌려줘야 됩니다. 빌려주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차를 사든 집을 사든 뭔가 지불하려고 사는 것이지 도끼씨처럼 집에다 진열해 놓으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차를 샀던 집을 샀던 누구한테는 지불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집을 받은 사람, 차를 건네주고 혹은 집을 건네주고 돈을 받은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집에다가 전시해 놓지 않습니다. 은행에다 다시 갖다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금이든 이게 돈을 빌려주던 예금이든 어쨌든 돈이 나갔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은행으로 다시 되돌아온단 말이죠. 10억이 나가면 거의 10억이 되돌아옵니다. 집에 두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제하지 않는다면 예금과 대출이라고 하는 쳇바퀴 속에서 유동성은 무한대로 확장되게 됩니다. 10억이 100억, 1000억, 1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을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한다면 예금 중에서 10%는 리저브 해놓고 따로 떼어놓고 9억만 빌려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9억을 빌려주면 똑같은 경로로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9억에 대해서 또 10%를 따로 떼어놓고 8억 1천만 원만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돌다 보면 10억이라고 하는 돈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M2 그러니까 이 제2의 유동성까지 다 합치면 0.1로 나누게 되면 10억 나누기 0.1 하게 되면 100억이 되죠. 이게 최종적으로 나갈 수 있는 최종적으로 10억이라고 하는 본원통화로 만들 수 있는 유동성이 됩니다. 더 많아졌죠. 10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승수 효과,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원 화폐에 비해서 실질적인 유동성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지급준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FRB입니다. FRB라고 우리가 연준을 FRB라고 그러는데 Federal Reserve Board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리저브라는 말이 떼어두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와인 드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와인도 좋은 포도로 만든 것을 리저브급, 레제르바라고 하죠. 리저브급 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포도만 떼서 따로 떼서 그것으로 와인을 빚으면 그걸 레제르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따로 떼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준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쁘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경기가 좋아진 적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경기가 좋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막 좋아지려고 하는 찰나에 미국과 중국이 붙었던 거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준율이 10%예요. 10억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1억만 연준에다가 예치하면 되는데 빌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유효 수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투자를 할 곳이 없는 겁니다. 자, 투자를 할 곳이 없는데 굳이 내가 들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10억보다도 더 많은 돈을 연준에다가 그냥 리저브를 해놓게 되는 겁니다. 요걸 우리는 액세스 리저브, 즉 초과 지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보다도 더 많이 집어넣는 것, 요걸 갖다가 초과 지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초과 지준에 대해서 이자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화폐를 발권할 수 있는 발권 능력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심을 쓰게 된 겁니다.
초과 지준에 대해서는 내가 이자를 줄게 한 겁니다. 그러면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이자를 적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2.4%, 2.5% 이렇게 줬는데 이게 완전 리스크 프리 아닙니까? 전혀 뭐가 없어요. 위험이 없어요. 아니 연준에서 돈 떼어먹겠습니까? 연준에서 예를 들어서 달러를 빌려줬는데 나 돈이 없어라고 하겠습니까? 돈 찍어내면 되는데 그죠? 찍어낸 돈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 리스크 프리인데 이자가 2%가 연리 2%가 넘어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그 돈을 그냥 연준에다가 다 초과 지준의 상태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양적 완화를 4조 5천억 달러까지 돈을 찍어내고도 대부분의 돈들이 연준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한 70%가 연준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처음에는 역 RP의 그 과정을 거쳐서 연준으로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초과 지준의 상태로 연준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미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FFR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연방 기금 금리라고 하는 것하고 초과 지준하고 이게 오히려 초과 지준 금리가 더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의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2.4%인데 연방 그 초과 지준에 대해서 그 금리가 2.5%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은행들은 시장에 MMF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돈들을 끌어다가 더 집어넣겠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4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그 초과 지준 금리가 FFR보다도 오히려 4bp가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머니마켓 펀드에 있는 돈들을 끌어다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끌어다가 연준에다가 다 예치를 시켜버린 겁니다. 여기서 아주 안전한 4bp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실제로 MMF에서 돈들이 거액이 빠져나갔다는 뉴스를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됨으로써 소위 시장에는 달러가 아주 가볍게 아주 소프트한 달러 경색이 형성이 된 거고 이 달러 경색에 의해서 달러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윌리엄 더들리의 처음 제안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윌리엄 더들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방 기금 금리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IOER로 이제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지극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목표 금리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기준금리는 떨어져 간다, 제로를 향해서 간다라는 말씀을 제가 4, 5년 전부터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요번에 중립금리가 2.75%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4, 5년 전부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번 스테이지에서 그렇고 다음 스테이지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금리는 떨어져서 제로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 지금 만약에 경기가 너무 팽창하고 인플레이션이 막 치솟아 오르고 너무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예전 같으면 연준이 목표 기금금리 FFR을 올렸었는데 올릴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기준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금리는 낮은 수준인데 목표 금리만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올리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뭘 올리라고요? IOER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 지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FFR, 그러니까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단기 금리보다 초과 지준금리가 요만큼만 높아도 그 안전한 그 몇 bp를 따먹기 위해서 은행들은 자발적으로 시장의 돈들을 끌어다가 연준에다가 쌓아놓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쌓아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시장에선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은 통제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반대로 경기가 너무너무 침체된다면 예전에는 금리를 내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금리가 제로인데 어떻게 내리겠어요? 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MMF 금리보다도 초과 지준 금리를 낮추게 되면 현금화시켜서 유동성이 시장으로 풀려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FOMC 회의가 있었죠. 근데 목표 금리 기준 그 FFR 기준 금리는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또 하나가 있었죠.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초과 지준 금리를 5bp를 내렸습니다.
5bp를 내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됨으로써 그날 당일날 1bp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주말 새벽까지 오히려 한 6bp 정도의 차이가 나면서 초과 지중 금리가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가 될까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엄청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강세는 끝났다. 이제는 달러가 최소한 횡보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